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 인사이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마음을 공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된 강연입니다.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큰 스님이나 젊은 수행자들, 과학자,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 인문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대의 지혜를 구하는 강연입니다. 흔히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이 등장한다는 뜻이죠. 고인사이드는 그런 뉴 노멀을 모색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과학을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박문호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박문호 박사님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박사님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왜 과학을 배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하신 분이 과학을 알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행복해질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 활동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인간이 아닌 활동들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활동들이 이제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윤리 도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든지 그런 정서들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정서나 의미 혹은 행복 이런 게 직접적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팩타를 알아내는 거죠. 별과 바위와 우리 자연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쭉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인간이 많은 활동 중에 굉장히 예외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도 그런 걸 투사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잘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른 데 투사를 하는 걸 잘해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야생 짐승, 야생 동물들을 길들일 때 의인화 작업이 일어나죠. 동물들도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을 쭉 해보면 의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정서를 투사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옐로스톤의 하프돔이죠. 큰 바위인데 대부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고 수직 절벽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자연물이죠. 근데 저게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저렇게 잘라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저 아주 장엄한 바위를 감상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하프돔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계곡이 다 보이잖아요. 저는 저 사진을 꽤 오래전에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저 하프돔 사이에 있는 그 계곡이 전형적으로 빙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하프돔이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아마 1km쯤 될 겁니다. 수직
절벽이 형성되는 저런 아주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그냥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만 보면 그냥 자연의 놀라운 장면인데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거대한 빙하의 실체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프돔이 저게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주장했던 아마추어 지질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초기인데 그때는 뭐 빙하 시대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을 때인데도 아마 빙하가 저렇게 잘랐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 후 이제 여러 가지로 밝혀졌는데 지금 하프돔 또 빙하가 자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연과학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창고 같은 저런 자료들이 보이는데 저게 뭐냐 하면 해양 시추한 그 코아라 그러는데 시추한 코아를 그 보관해서 있는 장소입니다. 저렇게 하나 레벨을 붙이고 저게 이제 지질 연도에서 저 코아 속에 있는 해양 시추입니다. 해양 지층에 있는 적어 있던 어떤 걸 살펴보면 유공충이라는 그 단세포 생물체의 껍질에서 그 탄산칼슘이죠. 그 탄산칼슘의 산소 동위원소 CaCO3 산소 동위원소 18번하고 16번의 비를 추적하면 그 1억 년 이상의 바닷물 온도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어떤 인간의 감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냥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이언스적인 활동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정서, 느낌을 투영하려고 그래요. 특히 뭘 투영하느냐 하면 목적의식이 투영이 돼요. 사이언스의 결과물은 인간적 정서하고 관계없는데 그걸 밝히려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과학을 하면 행복해지느냐, 과학을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삶에 도움은 되죠. 스마트폰, 비행기, 인공위성 많은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죠. 도움은 되는데 우리를 행복해 주느냐, 이거는 저는 범주가 다른 질문이라 느껴져요. 사이언스의 결과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상황하고 행복하다는 상황은 종류가 다른 질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행복은 인간의 생존, 인간의 목적의식, 인간의 감정이 투여된 정서죠. 예. 근데 이제 과학은 사실 과학 그 자체는 행복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밝혀내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적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조금 더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면 남극에서 빙하 코아를 시추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예. 왜 하느냐? 예. 바로 빙하기 거의 100만 년 동안 지구상의 기후를 복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다음 빙하기 언제 오는가? 혹은 다음에 지금이 홀로세의 간빙기인데 다음 빙하기가 언제 올 건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지난 한 100년 사이에 기후가 올라가죠. 얼마 뉴스 봤더니 우리나라도 기온이 100년 전하고 대략 1.6도 올라갔대요. 계속 올라가죠. 바닷물의 수온이 바뀌니까 어종들이 바뀌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자연 환경을 인간이 아무리 감정을 투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엄밀한 과학적 측정, 과학적 접근으로서 앞으로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예측할 수가 있죠. 과학이 필요한 것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위험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안전, 편리, 그 다음에 생존 가능성은 확장이 되죠. 예.
그런데 생존 가능성이 계속 늘어난다 해갖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예, 자꾸 왜 제가 이런 걸 두 개를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과학의 결과를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종교하고 과학이 이제 그렇게 만날 때는 대부분 과학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인간적 느낌, 인간적 감정으로서 과학을 의인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 과학적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저기 뭐냐면 사이클론, 태풍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1958년부터 2014년까지 태풍이 그 이동성 열대 저기압의 이동이죠. 우리 아시아권에서 태풍,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론 여러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자연과학에. 그런데 우리가 저런 패턴은 우리 인간이 짧은 우리 일생 동안 저를 관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몇 건밖에 관측을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인공위성 데이터로 갖고 저런 걸 추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에 지하 100km의 지진파로 분석한 결과 저렇게 큰 마그마가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게 하산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동해,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동해에 저렇게 큰 마그마 규모가 발견된 겁니다. 저런 거 보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울릉도나 독도 이런 것도 보면 그 밑에 1000m가 넘는 이렇게 뿌리가 깊은 산입니다. 해저 산인데 우리가 독도 울릉도를 보는 거는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자연의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지질학 강의할 때 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2만 년 전에서 거의 한 만 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대륙에 캐나다 거의 전역하고 미국의 워싱턴 DC 정도까지도 빙하로 덮였습니다. 저 빙하가 노렌타이드 빙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남극에 덮여있는 빙하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저런 사실을 2만 년 전에 최후 빙하 극대기 2만 년 전에서부터 저 빙하가 녹기 시작한 게 8,000년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저 녹음물이 오대호, 그 다음 저 녹음물이 흘러서 미시시피 강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질학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2만 년, 만 년 전 같으면 거의 역사 시대로 곧 도래하는 그런 시대인데 북미 대륙의 거의 반 이상이 남극 빙하 같은 빙하가 덮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사실을 알 때 자연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다른 측정 데이터, 예를 들면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올라가서 벌써 400ppm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빙하기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냐 하면 대략 200ppm입니다. 간빙기 때가 280ppm. 이런 주기가 지난 100만 년 사이에 그 10만 년 주기로 계속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예측 가능성,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전 인류 뒤덮었던 코로나19, 코로나19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도에서 지금 최근 대단하죠. 뭐 아주 심각할 정도죠. 하루에 뭐 30만 명 이상이 감염자가 생기고 3,000명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전 인류적 재앙이죠. 사이언스가 없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할 수 있죠. 바티칸에서 교황이 기도를 하고 각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죠.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생리적, 물리적 측면에서는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인류는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바이러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감정이나 신념이 투사되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는 팩타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이언스라 그러죠. 사이언스만이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에서 우리 생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유일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자연의 재앙에 대한 대응책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활동 중에 아마 유일하게 사이언스만이 그 냉엄한 자연의 실체를 가름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핵심은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포지티브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싱글 스트랜드 외가닥 RNA 바이러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우리 인류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 정체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4개의 염기 코드가 29,903개로 구성된 박테리아입니다. 그 속에 정보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이 분석해냈죠. 그 염기 코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DNA 속에도 32억 개나 있습니다. 쌍으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본질을 만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인간은 바이러스를 격퇴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RNA 백신이 그렇게 해서 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한다 해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을 그대로 접근하는 사이언스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이언스를 통해서 행복을 묻지 말고 뭘 물으셔야 되느냐 하면 생존 가능성,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에는 의미란 항목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생물로서 삶이 끝났을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생명으로서 삶은 100년 남짓 하지만 자연으로서 삶은, 원자로서의 삶은 행성 지구에서만 해도 45억 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을 잘할 때 우리는 지혜롭다 그러죠. 사이언스는 지혜를 탐구하는 인간의 활동이 아닙니다. 사이언스는 뭘 탐구하느냐 하면 냉엄한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정서, 인간의 목적의식을 사이언스에 투영하면 사이언스를 의인화하는 겁니다. 사이언스를 의인화할 때 우리는 사이언스를 인간 속에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주적 존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우주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의욕, 인간적 목적의식을 투영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과학과 종교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지 박문호 박사님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줌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질문 몇 가지 박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영님 외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불안한 감정이나 외로운 감정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데 그런 감정은 뇌과학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예, 좋습니다. 일단 불안하고 외롭다는 감정인데 이 두 감정은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상당히 다른 감정입니다. 불안은 굉장히 모든 동물 시스템에서 다 갖고 있는 생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불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위험한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요 네 가지 모르는 상황이 합쳐진 막연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로움은 전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긴 감정입니다. 사회적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 사회적이지 않는 동물들이 많아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종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 브레인 위에서 기억이나 여러 가지 DNA 피질 전체가 작동을 해야 되는 아주 고차의식입니다. 언어를 출현한 고차의식 정도가 돼야만이 느낌이 생성되기 때문에 외롭다는 느낌은 가능한데 불안하다는 느낌은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학적으로. 불안은 동물부터 인간이 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반응하는 생존 반응 메커니즘에서 생긴 겁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과학적 지식과 그러니까 과학이 규명해야 될 대상과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인간은 계속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과학적 지식이 인간을 행복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단 과학적 스마트폰이나 비행기나 자동차를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편리해졌고 놀라운 이동 능력, 놀라움을 갖고 왔는데 편리해졌다고 안전해졌다 해서 행복하냐? 이 행복이라든지 좀 전에 질문에서 외로움, 행복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사회를 만들면서 생겨났던 부차적인 산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했지만 그 불안은 근원적인 겁니다. 그런데 외롭다든지 행복은 인간한테만 통용되고 그것도 최근에 생긴 문화적 산물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어느 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해서 아마 500년이 안 됐을 겁니다. 인간이 행복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쓴 인간의 파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공부를 할 때 최근에 생긴 인간의 사회활동에 의한 파생물인지 동물 시스템 전체에 갖고 있던 근원적인 현상인지 그걸 구분해 봅니다. 그러면 질문은 답이 명확해지죠. 왜냐하면 사이언스는 행복하고 직접 상호관계보다는 인간의 삶의 안전도, 편리성을 높여주는 툴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편리해지면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데 자꾸 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예. 김진아님 외에 몇 분께서 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과학적 지혜가 현실 생활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에 대한 이런 것에는 과학이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도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목적의식이 투영된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 무덤덤한 무생물적 느낌도 없는 이런 인간의 활동에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투영이 돼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자꾸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네. 묻는 거는 당연할 수가 있는데 한 발 물러서 갖고 우리는 그쪽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그 자체의 공부의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정도 인간이 하는 활동, 정신 활동 중에 한 영역 정도는 인간적 투사가 물들지 않는 그 영역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정식 같은 거에는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자연현상을 기술하고 하는 방정식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투영을 하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네.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건가? 네. 근데 두 가지도 놓칩니다. 과학은 일단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독자성을 확립한 후에 나중에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초기부터 결합을 하고 나면 각자가 발전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강연 초두에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역병이 도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종교에 매달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와 과학,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 상황에서 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두 인간의 활동이 연계를 너무 많이 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보는 척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과학은 과학의 길로 가고 종교는 종교의 길로 가서 각자의 장점을 맥시마이즈 하고 그 후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과학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뭐 거의 한 20년 이상 쭉 관찰을 해보면 과학 공부에 가장 방해가 저한테 물으면 뭐냐 하면 과학을 다른 인간의 활동에 의인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비슷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 브레인 사이언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적으로 약간 뭐랄까 종교화된 과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도 나름대로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과학은 특히 안 됩니다. 과학에서 창조과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끊임없이 그 과학 현상을 종교로 진화론을 부정하고 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두 개의 영역이라고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쪽이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섞어버리고 나면 과학은 망가져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과학의 방정식에는 의미라는 항목이 아예 없어요. 들어가면 그건 과학이 아니고 심리학이 되어버리죠. 어떤 측면에서.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그 이제 과학을 연구하시는 다양한 과학을 연구하시는 이제 과학자이시도 하신데 또 대구구도회 창립이나 이런 네. 그 활동들을 또 하시면서 네. 종교적으로도 많은 수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불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대학 시절부터 붓다의 그 가르침, 특히 뭐 반자신경이나 공사상이든지 유식사상 아주 심취했죠.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붓다를 위대한 생리학자로 보기를 좋아해요. 2500년 전에 많은 뭐 철학자들이 출연했었는데 아마 붓다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감각기관을 반야신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관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강조한 철학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붓다는 수행 자체도 요가를 통해서 수행을 하셨고 위대한 인체 생리학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만원경이나 현미경이 없을 뿐이지 붓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지성으로서 인간의 생리적,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 이걸 관찰하신 분이죠. 그래서 불교는 지금 그 현대 생물학이든지 현대 우주론이든지 그 속에 아주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자연을 관찰하고 인체를 관찰했던 위대한 철학자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 과학적 툴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완벽한 그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속에 오롯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단 두 개의 유비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걸 너무 뭐 화엄사상하고 입자물리학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뉴사이언스 뭐 신과학 운동에서 1970년대 80년대 전 세계를 아주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물길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붓다가 마음을 이렇게 헤아렸던 이제 대승불교에서 유식사상 이런 것들은 지금의 뉴로사이언스,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상당한 유비관계, 상당히 근접한 관계들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네. 끝으로 그 한 윤석봉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예전 강연에서 박사님께서 깨달음도 기억이 없다면은 깨닫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것에도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붓다는 아주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최고의 그 당시에 학문을 연마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적 기억들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혼자 어떤 아주 지독한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있다고 해도 그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언어적 매개체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 언어적 개념의 풍부한 그 전달 영역이 없으면 그 깨달음은 제스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하나의 놀라운 세계상으로서 하나의 위대한 사상으로서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전 인류한테 가마를 주고 2000년을 통해서 많은 지적 그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은 붓다 자신이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그 당시에 많은 위대한 학자였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그래서 기독교하고 불교의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것은 붓다는 출발 자체도 위대한 지성인이었고 위대한 관찰자였기 때문에 많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 지성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언스가 자연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이 방식이나 붓다가 인간의 삶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합리적 사고란 이 관점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인간의 사고 활동에서는 초월신이라든지 유일신을 믿게 되면 과학적 사고는 발붙일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동북아시아나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특히 오랫동안 믿던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합리적 사고란 관점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금 과학이 아주 박수를 보낼 만한 사고 체고라 볼 수 있죠. 그게 기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언어를 통한 고차원적 고급의 개념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세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하나의 합리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박사님께서 그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그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과학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과학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학도 어려워하고 과학도 어려워하고 주기율표 외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는데 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과학에 좀 접근하기 쉽다. 이런 공부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장 방정식을 쭉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들었던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이고 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거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불자시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좋아요. 술하고 담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술, 담배를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그 연기가 속에 들어가면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소주 그 독한 걸 이렇게 넘긴다는 게 먹는다는 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습관을 들인 사람은 중독이 되고 나면 못 끊잖아요. 저는 요거하고 꼭 같습니다. 뭐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게. 자연과학 처음 하면 사람들이 담배 연기를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 정도로 싫어할 수가 있어요. 수학으로 가득돼 있고 그렇게 하네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초기 단계만 그렇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 수학적 그런 기법을 한 달 정도만 담배 중독이 될 때, 술 중독이 될 때 할 만큼 우리가 우연히 한번 접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중독이 되고 나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굉장히 그러고 많은 강조를 하는데 그 중독될 때까지 자연과학의 맛을 느낄 때까지를 그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가지 들어가고 나면 자연과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주기율표를 한번 외워봐라. 예. 이런 말씀 강조하시는데 주기율표 외우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거기가 조금 전에 했던 담배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걸 좋은 의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92가지 엘리먼트 중에 원소 중에 92가지 아니라 초기 한 30가지 정도만 암기를 기억을 하시고 주기율표 전체를 한 달 정도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학하고 생물학이 그 기반이 보입니다. 근데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자연과학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딱 몇 개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주기율표,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아미노산, DNA, 지금 언급한 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아주 철저하고 좀 집요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중독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독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도 자기 몸에 체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몸에 체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관이나 기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되기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주기율표라든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관문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단계를까지 인도하고 알려주는 작업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물로서 사는 기간은 100년 정도밖에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해돼서 원자로 무생물로 자연으로 사는 시간은 우주의 나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돌아갈 자리입니다. 우리 몸이 분해되면 우리 몸이 토양이 되겠죠. 토양이 1000만 년 지나면 암석이 되겠죠. 대륙이 되겠죠. 그럼 우리 행성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토양 속에서 우리는 장미꽃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긴 억급에 해당되는 긴 시간에 올인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100년이 느낌과 감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느낌과 감정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100년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존 본능으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의미가 묻어나 있지 않는 인간의 정신활동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방정식에는, 우주에는 의미란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생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이 의미라는 아주 지독한 중독입니다. 예, 100년을 선택할 건가? 무한한 자연을 선택할 건가? 예, 그래서 공부할 때 두 가지를 확실히 분리하고 인간적 현상을 자연에 투사하지 말고 자연은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왔고 우리가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많은 종교적 선각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으로서 지상에 이렇게 머무는 것은 방랑객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깐 머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비유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정된 100년의 베팅을 하지 마시고 원래 돌아갈 그 원자의 세계, 저 별의 세계 그쪽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정신작용으로 이해하고 그런 활동이 사이언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유니크한 인간의 정신활동이죠. 이제 앞으로 고인사이드 보시는 분들이 예. 이제 박사님 같은 이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떤 자세로 이 강연을 들으셨으면 한다라는 고인사이드 참여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과학이든 뭐든 다른 세계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의견들을 잠시 버려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비유를 들까 도둑이 돈을 훔치잖아요.
왜 훔칠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훔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식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에서 빈 털터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걸 일단 접어둬야 돼요. 시비를 가리지 말고 일단 접어두고 양팔을 벌리고 어떠한 생각을 해도 내 주머니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비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입부부터 치사 선택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연을 이해하는 정신활동하고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지혜적 정신활동은 완전히 다른 활동이고 이거 두 개를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나중에 융합할 때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 그리고 질문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렸고요. 응답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과학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 박문호 박사님의 강연에서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의 확립이 인류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과학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위기에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